일신그룹 4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싼 10명 남짓한 남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다. 그들의 값비싼 슈트와 번쩍이는 시계는 그들만의 리그를 상징하는 갑옷과도 같았다. 그들 앞에서 이서진은 홀로 서 있었다. 단정하지만 값싸 보이는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유일한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방금 끝났다. 지난 석 달간 밤을 세워가며 준비한 일신그룹의 부실 자회사인 일신화학을 되살릴 구조조정 계획안이었다.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비전. 그녀 스스로도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남자들의 표정은 무심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발표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젊은 여자의 치기 어린 재롱을 감상했을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오현석 회장이었다. 일신그룹을 재계 서열 10위권으로 끌어올린 살아있는 신화. 하지만 그의 인자해 보이는 얼굴 뒤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서진이 내민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으려는 상인 같은 눈빛이었다. 이서진 씨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다. 자네 경력을 보니 지방 국립대 출신의 변변찮은 회사 몇 군데를 전전했더군. 그런 자네가 감히 우리 일신그룹의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의 말은 노골적인 인신공격이었다. 계획의 내용이 아닌 계획을 발표한 사람의 배경을 문제 삼고 있었다.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 제 출신 배경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듯한 이 젊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앉은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겁이 없어. 특히 여자들이란 남자들 세계에 끼어들어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 가상해. 그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남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굴한 웃음을 터뜨렸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그녀를 조롱하는 그들만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서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허리를 펴고 서 있었다. 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충고 하나 하지.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성공 못해.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암탉은 결국 자기 목만 비틀릴 뿐이야.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서진은 자신이 어떻게 회의실을 걸어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1층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하지만 로비의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섰을 때 방금 전까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절망감.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오 회장의 말처럼 자신은 정말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어리석은 암탉에 불과한 것일까.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 여자라는 한계.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영원히 이류 인생을 살게 만들 운명의 족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참아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로비 중앙에 전시된 거대한 지구본이 들어왔다.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그 안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는 일신그룹의 로고가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작은 지구본 하나가 온 세상을 상징한다면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자신은 얼마나 하찮고 작은 존재인가.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저 거대한 지구본도 결국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저것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없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눈동자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 회장의 잔인한 저주는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잠들어 있던 야수성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독할 만큼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다.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성공 못해. 그 말이 그녀의 뇌리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래, 두고 봐.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리고 당신 같은 남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반드시 당신의 눈앞에서 증명해 보이겠어.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맹세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그녀 자신만의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게임에 뛰어들어 그들의 규칙을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될 터였다. 일신그룹의 마천루를 뒤로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험하고도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와 말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결정에 당황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있던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렸던 커리어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역설적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서진의 예상대로 오현석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의 이름은 컨설팅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녀가 지원한 모든 회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서류 전형에서 그녀를 탈락시켰다. 일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웠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화려했던 포트폴리오는 오 회장에게 밉보인 여자라는 주홍 글씨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몇 달 만에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서울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그녀는 결국 변두리의 낡고 작은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하던 그녀의 현실은 처참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고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갔다. 절망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매일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은 책상에 앉아 국내외 경제 동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수백 개의 가상 포트폴리오와 사업 계획안들이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이름 없는 대리운전 기사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수십 개의 군단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전략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칼을 휘두를 그날을. 기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인터넷 채용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다가 아주 작은 중소기업의 채용 공고 하나를 발견했다. 주원 실업. 한때는 잘 나가는 섬유회사였지만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부도 직전에 몰린 그야말로 침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곳이었다. 모집 분야는 경영기획팀 대리였지만 연봉은 터무니없이 낮았고 회사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서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것이었다. 공고의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 학벌, 경력, 성별, 나이 무관. 오직 회사를 살릴 뜨거운 열정과 아이디어만 봅니다. 그 절박한 문장에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력서를 넣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기적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원실업의 사무실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공단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과 활기를 잃은 직원들의 퀭한 눈은 이 회사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서진은 면접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 한 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장을 입은 그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가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인 김진우였다. 김진우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졸지에 회사를 떠맡게 된 풋내기 경영인이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직원들의 월급은 몇 달째 밀려 있었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끊겼으며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채용 공고를 냈던 것이다. 그는 서진의 화려한 이력서를 보고 반신반의했다. 이런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망해가는 회사에 지원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서진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희 회사는 다음 달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지원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제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툼한 사업 계획서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주원실업 리부트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주원실업의 재무제표와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밤새 만든 결과물이었다.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기존의 낡은 섬유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 버려지는 폐섬유를 재활용하여 친환경 건축 자재를 만드는 신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시장 분석, 기술 개발 계획, 자금 조달 방안,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김진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획서를 훑어보았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기반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눈앞에 이 여자가 어쩌면 자신의 회사를 구해줄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표님께서 저를 믿고 모든 권한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1년 안에 주원실업을 업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대신 저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제가 성공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러 온 것이니까요. 그것은 대담하고도 위험한 제안이었다. 김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눈앞의 여자는 너무나도 위험해 보였다. 그녀의 야망은 이 작은 회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커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회사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든가, 아니면 이 위험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든가. 그는 결국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서진 역시 그의 손을 단단히 맞잡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낡은 사무실에서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버려진 여자와 망해가는 회사.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가망 없는 조합이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불씨가 훗날 거대한 제국을 불태울 무서운 들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원실업에 합류한 첫날, 이서진은 전쟁터의 한복판에 선 야전사령관과도 같았다. 먼지 쌓인 공장 내부에는 낡고 멈춰 선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원들의 눈에는 패배주의와 불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이 젊은 여자를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희망은 때로 더 큰 절망을 낳는 법이니까. 서진은 그들을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공장의 낡은 설계도를 펼쳐놓고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생산 라인의 동선을 직접 그렸다. 그녀는 값비싼 새 기계를 사는 대신 버려진 기계들을 뜯어 고쳐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직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주원실업 리부트 프로젝트는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모든 경비를 절감했고 비효율적인 부서들을 과감히 통폐합했다. 저항은 거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결정의 이유를 데이터와 수치로 명확하게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논리적인 설득 앞에 직원들은 점차 그녀를 단순한 낙하산이 아닌 이 배를 침몰에서 구해낼 유일한 선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진우 대표는 그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서진이 내부의 혁신을 주도하는 동안 그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처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집과 차를 담보로 마지막 남은 대출을 받아왔고, 서진이 내민 계획서를 들고 수십 번의 문전박대 끝에 몇몇 소규모 업체들과의 계약을 겨우 성사시켰다. 두 사람의 절박한 노력은 멈춰있던 주원실업의 심장을 아주 조금씩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정부에서 발주한 국립세종도서관 신축공사의 내장재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가 난 것이다. 이번 공사의 핵심 조건은 친환경 자재 사용이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이 공고를 보자마자 이것이 주원실업의 운명을 바꿀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입찰 준비에 착수했다. 입찰 설명회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자재 업체들로 가득했다. 주원실업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에서는 비웃음 섞인 술렁임이 일었다. 망해가는 회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특히 일신그룹의 자회사인 일신건설의 담당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무시했다. 그들은 이번 입찰을 자신들의 당연한 승리로 여기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순서가 되었을 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상에 선 것은 김진우 대표가 아닌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조금의 긴장도 없는 차분한 얼굴로 막힘없이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회사들처럼 회사의 연역이나 규모를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들이 개발한 신소재 에코텍스의 우수성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폐섬유를 나노 기술로 재결합하여 기존의 자재보다 가벼우면서도 단열과 방음 효과는 훨씬 뛰어난 혁신적인 제품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한 건축 자재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버려진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저희 주원실업의 철학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일신건설의 지루하고 상투적인 발표와는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일신건설의 팀장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질문을 던졌다. 이론은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주원실업 같은 소규모 회사가 과연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계약만 따내고 중간에 부도라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원실업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모욕적인 질문이었다. 서진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산 능력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국내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갖춘 몇몇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따로 또 같이 대기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위기를 오히려 상생의 비전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결과는 며칠 뒤에 발표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일어났다. 국립세종도서관 내장재 공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신건설이 아닌 주원실업이 선정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주원실업 사무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진우 대표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이서진이 있었다. 그녀는 기뻐하는 직원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조금도 들뜬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 뉴스 기사들을 검색했다. 이변의 주역 주원실업,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혁신 기술로 대기업을 꺾은 중소기업의 반란. 그녀의 이름은 아직 기사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소식이 곧 그 남자의 귀에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일신그룹 40층 회장실. 오현석 회장은 비서가 올린 보고서를 심드렁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주원실업?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하청업체로군. 이런 하찮은 놈들한테 입찰을 뺏겨. 담당자가 누구야? 당장 잘라버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머릿속에 몇 달 전 자신에게 쫓겨났던 당돌한 여자의 얼굴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걷어찬 작은 돌멩이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한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국립세종도서관 프로젝트 수준은 주원실업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밀렸던 직원들의 월급이 지급되었고 멈춰섰던 공장은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회사는 기적처럼 정상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모두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오직 이서진만이 홀로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축배의 잔이 아닌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번 승리는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다. 오현석 회장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 그에게는 어떤 치명상도 입히지 못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어설픈 공격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복수심에 취해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을 만들기 위해 조용히 숫돌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일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밤잠을 줄여가며 일신그룹과 그 수많은 자회사들의 공시된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들을 분석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속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법한 아주 미세한 불균형과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들을 발견해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몇몇 비상장 자회사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간의 내부 거래 내역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였지만 거래액과 시기가 너무나도 인위적이었다. 마치 거대한 저수지의 물을 빼돌리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수로들을 여러 개 파놓은 것처럼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오현석 회장의 비자금이 흘러다니는 비밀 통로라는 것을. 하지만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내부에 살아있는 정보가 필요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어둠 속을 움직이는 스파이가 되는 대신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증권가 정보지에 익명의 제보자인 척 루머를 흘리기 시작했다. 일신그룹의 한 고위 임원이 비자금 문제로 곧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오 회장의 혼외 자식 문제로 집안 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등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소문들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못에 작은 돌을 던져 그 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루머가 퍼져나간 후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서 나타나는 내부자들의 반응을 샅샅이 훑었다. 대부분은 헛소문으로 치부했지만 몇몇 전직 혹은 현직 직원들의 익명 게시글 속에서 그녀는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발견해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더니 터질 게 터지는군. 오 회장의 충견 노릇하던 최상무라인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물갈이 될 것인가 등의 글들을 통해 그녀는 일신그룹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 구도와 파벌 간의 암투를 어렴풋이 그려나갈 수 있었다. 특히 최상무라는 인물이 오 회장의 가장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해결사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었다. 김진우 대표는 그녀의 위험한 계획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서진 씨,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오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회사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앞에 이 여자는 한 번 목표를 정하면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그녀가 마음껏 칼춤을 출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을 택했다. 그는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그녀의 모든 활동을 외부로부터 철저히 보호했다. 서진의 정보 수집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과거 컨설턴트로 일하며 맺었던 언론계 인맥을 조심스럽게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패 기업을 전문적으로 추적해온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자신이 분석한 일신그룹의 비자금 흐름도와 내부 권력 다툼에 대한 자료들을 공익 제보의 형식으로 건넸다.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진이 제시한 자료의 치밀함과 날카로움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특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위험한 공생관계를 맺었다. 서진이 던져주는 단서를 바탕으로 기자가 취재를 시작하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이 다시 서진의 분석 자료를 완성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마침내 거대한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자의 취재를 통해 오 회장의 충견인 최상무가 곧 있을 정부의 대규모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 입찰을 따내기 위해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현장을 덮칠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다. 서진은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오현석 회장의 비자금 창구, 그의 더러운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최상무,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물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모든 조각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적의 심장을 향해 찌를 칼을 손에 쥔 것이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일신그룹의 조직도와 관련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거미줄의 한가운데 그녀는 오현석 회장의 사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커다란 X 표시를 그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서진의 사무실 벽을 가득 메운 거미줄의 중심,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그녀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의 무대였다. 그녀는 김진우 대표와 핵심 팀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그녀가 펼쳐놓은 작전 계획 브리핑에 회의실 안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입찰 과정을 미끼로 삼아 오현석 회장의 손발인 최상무와 그 배우의 부패한 커넥션을 통째로 낚아 올릴 계획이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일신그룹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심장을 찔러야만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위험할 정도로 정교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짜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와의 협력을 통해 입찰 심사의 핵심 기준이 최첨단 AI 기반 보안 시스템에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기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일신그룹이 최근 인수한 해외의 한 작은 벤처기업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까지 덧붙였다. 이것은 오 회장의 탐욕과 오만함을 자극하기 위한 완벽한 미끼였다. 아니나 다를까 오현석 회장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주원실업의 작은 반란을 여전히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최상무를 불러 호통을 쳤다. 고작 중소기업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룹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해? 이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따내. 만약 실패하면 자네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그의 눈에는 경쟁자를 짓밟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다. 최상무는 오 회장의 충견답게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이 흘린 거짓 정보를 철석같이 믿고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다. 또한 일신이 인수한 해외 벤처기업의 미완성 기술을 마치 완성된 것처럼 포장하여 과장된 제안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거대한 그물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최상무가 공무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레스토랑의 옆자리에는 연인으로 위장한 서진의 팀원들이 앉아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가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이용한 대포 통장의 자금 흐름은 서진이 고용한 회계 전문가에 의해 실시간으로 추적당하고 있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다. 그 시간 주원실업의 사무실은 전쟁처럼 분주하게 돌아갔다. 서진은 일신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제안서를 준비했다. 그녀는 일신이 집중하고 있는 AI 보안 시스템 대신 자신들의 진짜 강점인 친환경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었다. 그녀는 승패가 이미 결정된 싸움에서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 입찰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최상무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주원실업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감지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근 후였다. 그는 오 회장의 압박과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이성을 잃고 더욱 무리한 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주원실업의 협력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자재 공급을 중단시키려 했고 언론에 주원실업의 기술력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방해 공작은 서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서진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둔 상태였다. 협력업체들과는 이중 계약을 맺어 공급망을 안정시켰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수집한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반박 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었다. 최상무가 허우적거릴수록 그를 올가매는 거미줄은 더욱 촘촘해질 뿐이었다. 마침내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되었다. 김진우 대표가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최종 검토하고 있을 때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상무가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사진과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된 파일, 그리고 비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함정은 완벽하게 완성된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아있는 일신그룹의 마천루가 보였다. 한때는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성.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성의 모든 균열과 약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그녀는 오현석 회장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결과 발표일 주원실업의 사무실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모든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초조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벼랑 끝의 선자의 마지막 희망과 또다시 반복될지도 모를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오직 이서진만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평소와 다름없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오전 10시 정각 국토부의 공식 발표가 시작되었다. 심사위원장의 지루한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최종 사업자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2025년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주원실업입니다. 그 순간 시간을 멈춘 듯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사무실이 떠나갈 듯한 거대한 함성이 폭발했다. 직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믿을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김진우 대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었던 이 낡은 회사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준 한 여자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이서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진 씨.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담담했다. 그녀는 김 대표의 손을 가볍게 마주 잡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저 멀리 보이는 일신그룹의 마천루를 향해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더 큰 전쟁을 앞둔 전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일신그룹 40층 회장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현석 회장은 방금 들어온 보고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비서의 얼굴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고급 도자기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다시 말해보게. 비서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고했다.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주원 실업에 뺏겼습니다. 와장창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무대에서 그가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중소기업에게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그 어린 계집에게 공개적으로 뺨을 맞은 것과 같은 치욕이었다. 최상무,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그의 고함 소리에 건물 전체가 울리는 듯했다. 잠시 후 최상무가 사색이 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가 고개를 숙이기도 전에 묵직한 크리스탈 재떨이가 그의 뺨을 스치고 나라가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내 놈은 눈이 멀었나 귀가 먹었나 고작 그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오 회장은 우리의 갇힌 맹수처럼 방안을 서성이며 포효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이서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국립도서관 입찰부터 증권가의 루머, 그리고 이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까지 모든 것이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작은 암탉이 자신의 목을 노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독수리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한 것이다. 자네가 감히 그 계집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해야겠나? 최상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원 실업을 짓밟아 놓겠습니다. 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짐승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좋다. 기회를 주지. 대신 이번에는 깨끗한 방법 따위는 생각하지 마.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언론, 검찰, 국세청,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출을 막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더러운 스캔들을 터뜨려서 주원실업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려. 그리고 그 계집은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그날 이후 주원실업을 향한 일신그룹의 무자비한 보복이 시작되었다. 주거래은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해왔다. 국세청에서는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쳐 회사의 모든 장부를 압수해갔다. 인터넷에는 주원실업의 신기술이 사실은 해외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악의적인 루머가 퍼져나갔고 김진우 대표의 사생활에 대한 추문까지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주원실업은 순식간에 다시 위기에 내몰렸다.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사무실에는 다시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직원들은 거대 기업의 무자비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김진우 대표 역시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 사고를 수습하느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이서진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상처 입은 야수는 결국 이성을 잃고 자신의 둥지 밖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야수의 목에 던질 또 다른 그물을 준비해둔 상태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일신그룹의 야만적인 공격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주원 실업을 덮쳤다. 언론은 연일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협력업체들은 일신의 압력에 못 이겨 하나둘씩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동요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김진우 대표는 좌초된 배의 선장처럼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있는 이서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밀려오는 파도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파도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만의 댐을 쌓고 있었다. 오 회장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그의 불법적인 행위들은 꼬리가 길어지고 있었고 서진은 그 모든 꼬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낚아채고 있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김진우 대표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절대 먼저 로비를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신 그녀는 회사의 모든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조사를 이끌던 팀장은 일신그룹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주원실업의 비리를 찾아내려 했지만 서진이 미리 구축해 놓은 완벽한 회계 시스템 앞에서는 어떤 먼지도 찾아낼 수 없었다. 오히려 덫에 걸린 것은 조사팀 쪽이었다. 서진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대화와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장면들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해 두었다. 그리고 조사팀장이 최 상무 측과 은밀히 만나는 현장까지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이것은 단순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표적 수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언론을 이용한 공격 역시 마찬가지였다. 악의적인 기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과 협력 관계에 있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통해 그 기사의 배후에 일신그룹의 자금 지원을 받는 광고 대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폭로했다. 그녀는 주원실업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는 대신 거대 권력의 추악한 여론 조작 실태를 고발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대중의 여론은 점차 동정론을 넘어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작은 영웅을 응원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최 상무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의 모든 공격이 이서진이라는 거대한 방패 앞에서 무력화되거나 심지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마지막 금단의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전문 해커를 고용하여 주원실업의 내부 서버를 해킹하고 신기술 관련 기밀 자료를 빼내려 했다. 그것만 있으면 기술 도용이라는 누명을 완벽하게 씌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일신그룹의 더러운 공격 방식을 예측하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과 함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였다. 최 상무가 고용한 해커가 주원실업의 서버에 침투하는 순간 그것은 경고등이 아니라 환영 메시지를 띄웠다. 서진이 파놓은 허니팟, 즉 가짜 서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해커는 자신이 손쉽게 기밀 자료를 훔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다운로드한 모든 파일에는 역추적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서버에 머무는 동안
그의 모든 활동 기록과 IP 주소, 심지어는 그의 배후에 있는 최상무와의 통신 내역까지 고스란히 서진의 손에 넘어오고 있었다. 사냥꾼은 자신이 먹잇감을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독이 든 미끼를 문 것이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진우 대표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최상무의 뇌물수수 현장 사진, 세무조사팀과의 부정한 거래 녹취록, 언론 조작의 증거, 그리고 불법 해킹 시도의 완벽한 기록까지. 그것은 오현석 회장과 그의 충견들을 단번에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핵폭탄과도 같았다. 김진우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넘겨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함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서진은 단순히 회사를 구원한 천재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을 사냥하기 위해 자신마저도 기꺼이 미끼로 던지는 무서운 승부사였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가 묻자 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냥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들이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시간입니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더욱 대담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을 검찰이나 언론에 바로 넘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일신그룹 내부의 또 다른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오현석 회장의 독선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소액주주와 일부 이사진들이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의 속을 안에 또 다른 괴물을 풀어놓을 생각이었다. 진짜 전쟁은 법정이 아니라 바로 일신그룹의 심장부에서 벌어질 터였다. 이서진이 준비한 마지막 무대는 검찰청이나 법정이 아니었다. 그녀가 선택한 결전의 장소는 바로 적의 심장부, 일신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이었다. 그녀는 오현석 회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의 손발을 자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넘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 자체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와야만 완벽한 복수가 완성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일신그룹의 2대 주주이자 오랫동안 오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해외 투자 펀드 블랙스톤 캐피털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한국 지사장인 데이비드 킴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교포 2세로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진 월스트리트의 승부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남동의 한적한 와인바에서 만났다. 데이비드 킴은 이서진이라는 이름 없는 여성이 자신을 보자고 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서진은 어떤 서론도 없이 자신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수집해온 오현석 회장과 최상무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다 무엇일 겁니까? 자료를 훑어보던 데이비드 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일신그룹의 기업 가치를 지난 수년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회장 개인의 비자금 조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 은폐, 그리고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수많은 불법 행위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하게 투자자의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녀는 오 회장의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예상되는 주가 폭락 시나리오와 그로 인해 블랙스톤 캐피털이 입게 될 막대한 손실 규모를 수치로 정확하게 제시했다. 이 폭탄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폭발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폭발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여 새로운 기회로 만들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데이비드 킴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서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회장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입니다. 블랙스톤이 동의해준다면 저는 다른 소액 주주들과 일부 이사진들의 위임장을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닙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입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데이비드 킴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빠르게 손익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 회장이라는 썩은 경영자와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 당돌하고 유능한 여자와 손을 잡고 새로운 판을 짤 것인가. 답은 명확했다. 재미있군요. 당신이라는 사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동맹이 그렇게 맺어졌다. 블랙스톤 캐피털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은 서진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일신그룹 내부에서 오 회장의 독주에 밀려나 있던 비주류 이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오 회장의 비리 증거를 보여주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심어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일신그룹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투명한 경영,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능력 중심의 인사. 그녀의 비전은 오랫동안 오 회장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일신그룹 본사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장. 오현석 회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의장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번 주총을 자신에게 반기를 든 일부 세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쫓아낼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우호지부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최 상무는 그의 옆에서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첫 번째 안건인 대표이사 오현석 해임 결의안이 상정되었다. 오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건으로 귀한 주주님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표결을 통해 신속하게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장 뒤편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이서진이었다. 그녀는 주주 자격으로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잠깐만요, 의장님. 표결에 앞서 주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장악할 만큼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에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데이비드 킴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막아섰다. 이분 역시 의결권을 위임받은 정당한 주주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막을 권리는 의장에게 없습니다. 서진은 단상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USB를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리고 곧이어 스크린에는 지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최 상무가 저질렀던 모든 비리, 행각들이 고스란히 상영되기 시작했다. 뇌물수수 현장, 불법 해킹 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하는 오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저 계집이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음모라고. 오 회장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마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시선을 피했다. 서진의 마지막 일격이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녀는 스크린에 오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대 비자금의 흐름도를 띄웠다. 오현석 회장,
당신은 지난 수십 년간 주주와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회사를 당신의 개인 금고처럼 이용해 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오 회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었다. 임시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고성과 비명,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오현석 회장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붙들린 채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제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패배한 늙은 짐승의 처절한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서진은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흔들림 없는 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폭풍의 설계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고요한 관찰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복수의 통쾌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만족감만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데이비드 킴과 새로운 이사진들은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오현석 회장의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그룹의 혼란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오 회장의 충견이었던 최상무 역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 회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발버둥 쳤지만 서진이 제시한 증거는 그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그를 함께 나락으로 끌고 내려갔다. 경찰 호송차에 실려 건물을 빠져나가는 오현석 회장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몇 달 전 그가 자신에게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성공 못해. 그 말이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래, 당신의 방식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겠지. 하지만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제국을 당신의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렸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날 오후 일신그룹의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오현석 회장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화는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오너리스크의 현장을 목격했다. 뉴스에서는 온종일 일신그룹의 몰락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서진이라는 이름에 대한 분석 기사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나타나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잔다르크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눈인 주원실업 사무실은 의외로 차분했다.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를 들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이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진우 대표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떨떨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겁니까? 그가 물었다. 서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떠 있는 일신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도를 가리켰다. 왕을 끌어내리는 것과 그가 남긴 썩은 왕국을 재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과거의 복수가 아닌 미래의 건설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될 시간이 없었다. 오 회장의 몰락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또 다른 하이에나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룹의 혼란을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자들이 들끓을 터였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이 꿈꾸었던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을 일신의 심장부에서부터 다시 만들어낼 계획이었다.
며칠 후 서진은 일신그룹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적인 고문 자격으로 다시 일신그룹 본사 40층에 발을 들였다. 몇 달 전 쫓겨나듯 건물을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한때 그녀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임원들은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권력의 이동이 얼마나 비정하고 신속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곧장 회장실로 향했다. 오현석의 모든 흔적이 지워진 텅 빈 공간. 그녀는 그가 앉았던 거대한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자신이 살았던 변두리의 낡은 옥탑방이 희미하게 보였다. 절망의 끝에서 복수를 맹세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성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현석 회장은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발밑에 둔 제왕이었지만 그의 성공은 결국 모래성이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이 자리에 다시 섰다.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성공의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 그것은 빼앗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오직 그녀 자신만의 것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현석 회장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이서진은 공식적인 직함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 자격으로 일신그룹의 대수술을 집도했다. 그녀는 그림자 여제로 불렸다. 그녀의 이름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부정을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오 회장이 남긴 수십 년 묵은 부패의 고름을 하나씩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도려냈다. 그녀는 무능하고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잘라냈고 그 자리에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앉혔다. 오 회장의 개인 금고 역할을 했던 수많은 유령 회사들은 모두 정리되었고 그 자금은 직원들의 복지와 기술 개발에 재투자되었다. 그녀의 개혁은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회사의 건강한 미래를 향해 있었다. 오랫동안 곪아왔던 제국은 그녀의 손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룹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데이비드 킴과 새로운 이사진들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일신그룹의 회장직을 제안했다. 그녀가 피 흘리며 싸워서 얻어낸 너무나도 당연한 전리품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가 바로 이 거대한 왕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진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데이비드 킴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왜죠? 이 자리는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이 그룹을 이끌 수 없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괴물이 되기 위해 괴물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제가 오현석 회장과 다른 점은 제가 그의 자리를 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저 혼자만의 왕국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생태계여야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발표했다. 그녀는 일신그룹의 회장이 되는 대신 자신이 처음 몸담았던 주원실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앞으로 일신그룹과 주원실업은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몇 달 뒤 서진은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일신그룹의 마천루를 떠났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로비까지 내려와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망설임 없이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화려한 제국의 왕좌를 스스로 걷어차고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당당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대한민국 산업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거대 기업 일신그룹과 이제는 중견기업으로 우뚝 선 주원실업의 건강한 파트너십은 업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새로운 상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서진의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증명되고 있었다. 서진은 주원실업의 작은 사무실에서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함은 부사장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직함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 석자가 이미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에서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연석과 마주 앉았다. 그는 1년 만에 폭삭 늙어 과거에 오만했던 제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도끼만이 남아 있었다. 내년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다. 권력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처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을 가졌으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저주에 대한 그녀의 완벽한 대답이었다. 당신이 말했죠. 나 같은 여자는 절대 성공 못한다고.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은 하지 못했죠. 저는 나만의 성공을 찾았으니까요. 당신 같은 남자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성공을. 그녀는 미련 없이 면회실을 걸어 나왔다. 교도소 밖의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는 김진우 대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주원실업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회사의 옥상에 올라가 자신들이 함께 일군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김진우가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은 과거의 복수가 아닌 앞으로 만들어 나갈 희망찬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 한마디의 말이 그녀를 바꿨고 그녀는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